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막 30대 중반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30대에 접어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돈이라는 것 때문에 막막함을 느낀 적이 많아요. 토끼 같은 자식을 둔 엄마로서 언제나 내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뭐든 해주고 싶었지만 그게 참 어려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아끼며 살아간다는 것이 꼭 끝나지 않은 숙제 같았달까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초라해진다는 것을 정말 철저히 배웠던 때는 사는 것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었어요. 그때 마음이 참 많이 다쳤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 채널을 통해 그때 그 마음의 상처들을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당시 남편의 나이는 27살이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서울살이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어요. 지낼 집을 얻는 것까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고 그 이후 완전히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생계를 저 스스로가 책임졌어요.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크고 작은 사건이 참 많았어요. 첫 직장에서 질 나쁜 상사를 만나 구설수에 올라 이직을 해야 했던 적도 있고 일이 잘 구해지지 않아 아르바이트하면서 면접을 보러 다녔던 날도 꽤 길었죠. 남편이 대학 졸업 후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처음 만났어요. 단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관계가 가까워졌고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던 날 제게 이렇게 헤어질 수 없다면서 고백을 해왔어요.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되었죠. 곧 저도 취업을 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고요. 저는 혼자 지내다 보니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했어요. 둘 다 각자의 생활하느라 바빠 주말에 데이트를 하곤 했는데 평일에도 제가 야근을 하는 날에는 남편은 꼭 저를 바래다 주러 왔어요. 세상이 흉흉해서 위험하다면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지내는 집에서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꽤 되었고 깊은 사랑도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조심성도 없고 철부지였다 싶네요. 그래도 그때의 추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떠오를 만큼 행복했어요. 그런데 저희 사랑이 너무도 깊었던 나머지 덜컥 생명이 찾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그 철없던 시절의 말이에요. 남편은 그때마저도 너무 든든했어요. 꼭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안심시켜주던 사람이었거든요. 양가 부모님께서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 친정 부모님은 남편의 책임감을 높이사 우리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죠. 시댁에서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셨고요. 그렇게 저희는 어른의 삶이 어떤 건지 채 알지 못한 채 부부가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인데 형들보다 먼저 결혼을 하게 되어 형들에게 미안함이 많이 남은 듯 했어요. 당시 첫째 형이 한참 결혼 준비를 할 때라 그보다 급하게 식을 올렸던 게 마음에 걸렸던 거죠. 하지만 저희가 부부가 된 뒤 얼마 안 돼서 첫째 형이 장가를 가고 또 1년 반 후에 둘째 형도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골칫거리들이 다 장가를 가 가정을 꾸렸다는 것이 대견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제게 1년 반 만에 2명의 형님들이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형님들이 생기고 나서는 더욱 심하게 차별하셨고요.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그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우리 아이를 품에 안아준 적이 없었어요. 아이가 저를 너무 닮아 정이 안 간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이유는 내놓을 만한 집안도 아니고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간 터라 사회적인 면으로 봐도 볼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덜컥 임신한 탓에 자기 아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이유도 저를 미워하는데 한몫했고요. 심지어는 제가 지방에서 나고 자라 대학교도 지방에서 다녔는데 그것조차 매우 창피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이쁨을 받기 위해 노력해도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꼴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댁에서 저는 길을 펼 수 없었어요. 늘 죄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또 일찍 결혼한 것도 모자라 애까지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명절이나 생신 때 같은 날 시부모님 용돈을 챙겨주는 것도 부담이 되었죠.
하지만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 적은 돈이지만 매번 10만 원씩 꼭 챙겨드렸어요. 하지만 용돈 봉투를 받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고작 이거 챙겨주려고 봉투까지 담아준 거냐며 봉투값이 아깝다면서 이 돈으로 뭘 하라고 주는 거냐고 형님들의 반만이라도 좀 따라가 보라며 면박을 주었죠. 형님들은 능력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늘 시어머니에게 용돈도 넉넉히 챙겨주고 선물할 때면 늘 명품으로 챙겨주곤 했어요. 그 덕에 시어머니의 편애는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고요. 둘째 형님은 강남에서 나고 자란 데다 집안도 빵빵하고 직업도 출중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며느리 중 가장 아꼈고 또 그만큼 조심스러워했죠. 첫째 형님도 강남 출신인데 집안은 둘째 형님에 비하면 평범한 수준이었지만 자수성가해 형님이 돈을 참 잘 벌었고요. 그러니 당연히 능력 있는 며느리들이 예쁠 수밖에요. 자기 아들 팔자 고치고 자신도 덕을 보니 얼마나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형님들에게 바라는 건 그저 건강한 손주를 낳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특히 첫째 형님께는 아들을 바래서 한약까지 손수 지어주기까지 했고요. 반면 저에게는 모욕이 끊이지 않았어요. 돈도 없는데 겁도 없이 애부터 낳았으니 앞으로 제가 뭘 할 수 있겠느냐면서 경단녀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며 평생 가난하게 살다 뒤질 팔자라고 말이죠. 가족들이 모인 자리가 맞든 아니든 상관없이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그렇게 무시하고 홀대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형님들도 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셋이 합세해서 저를 무시하느라 바빴어요. 정말 자주 있던 일인데요. 저희 시댁은 정말 자주 모였어요. 형님들이 시댁에 올 때마다 뭔가를 챙겨오니 시어머니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더욱 가족 모임을 추진하는 편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정말 지옥과도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여자들이 다 모이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가족들과 한 상에서 식사하지 못했어요. 식사 준비를 전부 제가 하는데도 찬밥 신세였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아이까지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식사 자리에 끼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 없고 재수 없는 제가 끼면 물을 흐린다는 거였어요. 가족들이 거실에 한 상 차려놓고 식사를 할 동안 저는 주방에서 간단한 반찬에 대충 서서 끼니를 때워야 했어요. 누구 한 명 제게 와서 함께 식사하자는 말조차 하지 않았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큰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힘없는 저희 부부는 그들의 암묵적인 룰에 따르는 수밖에요.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끼니를 때우는 저를 볼 때마다 듣기 거북한 말을 했어요. 아유, 꼴값을 하는구나.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먹어야겠니? 그래도 제가 다 준비한 음식인데 저도 식사는 하고 가야죠, 어머님. 평소에 하는 것도 없이 내 아들이 버는 돈이나 쓰면서 지내는 네가 이 정도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입구멍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은 아까워 죽겠구나. 밥값도 못하는 네가 대체 무슨 낯으로 여기서 밥을 먹겠다는 건지. 어머님, 저도 나름 애 키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어머님 마음에 차지 않을 뿐이지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고요. 양심도 없는 것. 벌어다 주는 돈으로 그 정도도 못하면 그게 사람이니? 네 집에서는 뭘 처먹든 간섭 안 하지만 여기서는 작작 먹어대렴. 네 배 채우라고 만든 자리 아니니까 말이야. 대우받고 싶으면 너도 능력을 만들어 오던가. 우리는 다 먹었으니 이제 상치우고 과일이나 좀 내오렴. 고부관계가 편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악연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아무리 주부라고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벌어다 주는 돈으로 놀고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과 육아, 남편 내조,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야기는 안 했지만 간간히 재택 부업을 하면서 용돈벌이까지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알차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걸요. 부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또 그걸로 트집을 잡아 저를 볶을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정말 철저히 아껴 쓰면서도 아이 앞으로 조금씩 돈도 모았고요. 또 제가 조금씩 부업으로 번 푼돈은 혹시 필요할 때를 대비해 비상금으로 따로 모아두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를 함부로 대하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잘나지 못해 저를 더욱 힘들게 한다며 늘 미안해했어요. 그래서 더욱 제가 부업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죠. 저는 시어머니의 등살만 아니라면 다 괜찮았어요. 남편이 잘 나가지 않고 시댁에서 최약자라는 위치에 있지만 적어도 우리 집에서만큼은 저를 정말 잘 챙겨주었고 또 아껴주었으니까요. 이 남자가 나를 많이 사랑해준다는 걸 언제나 느끼게 해줬거든요. 여자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따뜻하고 행복한지요. 그래서 시댁에서 그런 수모를 당해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저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저를 홀대하는 것만 빼면 말이에요. 참 다행인 건 시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를 예뻐해 주셔서 적어도 시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아이 앞에서 저를 조롱하거나 면박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시댁에 다녀오면 남편은 일주일가량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게 미안하니 당연하겠죠. 자신은 저의 친정에 가면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며 대접을 받고 오니까요. 그래서 평소에도 집안일을 잘 도와주고 육아 참여도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은 거의 저를 쫓아다니면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줍니다. 한 번은 시댁에 다녀온 후 이틀쯤 지났을 때 동창 모임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면서 말이에요. 그 전에 열렸던 동창 모임은 애도 너무 어리고 일도 아니고 모임에 나가기 위해 아이를 부모님께 부탁하기 죄송스러워 결혼 후에는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도 어차피 나가지 못하니 기대조차 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우연히 제 핸드폰에 동창 모임에 관련된 연락이 온 것을 보았는지 제게 이번 동창 모임은 다녀오라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애가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꼭 가야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괜찮다고 거절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제게 몇 년 동안 애 챙기며 자기 내조까지 하느라 고생하지 않았냐고 그날은 자기가 회사 반차를 쓰고 일찍 퇴근할 테니 그날만큼이라도 푹 쉬면서 그동안 못하고 미뤄왔던 것이 있으면 뭐든 하고 오라는 거예요. 제 수고를 알아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저만의 시간을 주겠다는 남편의 말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몇 년 만에 동창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간 육아에 치이면서 아끼며 살다 보니 그런 자리에 입고 나갈 만한 옷 한 벌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저는 차마 그 자리를 위해 옷을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녀오라고 말해준 것만도 너무 고맙다고 하지만 모임에 가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미안했는지 며칠 뒤 자신의 용돈으로 제 원피스 한 벌을 사왔더라고요. 그 옷을 입고 다녀오라면서 말이에요. 그 원피스는 비록 브랜드 옷은 아니었지만 저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다는 것에 정말 큰 감동을 했어요. 남편 덕에 저는 제게 꼭 어울리는 그 원피스를 입고 기분 좋게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다가 그렇게 간만에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니 너무 설레고 즐거웠어요. 남편은 혹시라도 제가 마음이 불편해 제대로 놀지 못할까봐 아이가 잘 놀고 있는 사진들을 찍어서 간간히 보내주며 안심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편하게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학창시절 자주 티격태격했던 친구가 제게 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어찌나 반갑던지. 학창시절 그렇게 지내다 성인이 되자마자 소식이 뚝 끊겼던 친구였거든요. 남자애라 궁금해도 그 아이의 소식을 묻기가 조심스러워서 말았는데 그렇게 만나게 되다니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그 친구까지 도란도란 앉아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제게 자신의 첫사랑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좀 당황했는데 친구가 눈치를 챘는지 서로 유부녀 유부남이니까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도 추억거리 삼아 이야기하는 거라며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고 말해주었죠. 그러면서 제게 자신의 아내와 자식 자랑을 하는데 팔불출이 따로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둘 다 아이가 있어서 육아적인 부분에서 대화가 참 잘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보여준 사진 속 배경의 집이 참 호화스럽더군요.
거기다 아내와 아이가 입고 있는 옷도 죄다 비싸 보였어요. 거기다 집에서 신는 실내 슬리퍼까지 명품이었죠. 저는 부러운 마음에 집이 참 좋다며 부럽다는 말이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친구는 자신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종잣돈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라며 처음엔 자기도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운이 좋아 빠르게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 지금은 다른 투자도 공부 중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심적 여유까지 느껴져 한없이 부럽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저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부업으로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투자라는 것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꾸물꾸물 올라왔어요. 하지만 차마 용기도 안 났고 또 친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내가 첫사랑이었다는 이 친구에게 차마 도와주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한다고 느꼈거든요. 첫사랑이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달까요? 그저 제 자격지심 때문에 부탁할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과 아가씨 때처럼 수다나 양껏 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그리고 꿈같던 하루를 뒤로한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투자로 경제적 여유를 찾은 그 친구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더군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했는데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남편에게 투자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해보고도 싶었지만 남편은 언제나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 하나마나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그렇게 제 투자 꿈은 생각에 그쳤죠. 시간이 흘러 김장철이 다가왔어요. 시댁에서 매년 12월이면 김장을 하기에 이번에도 김장하러 시댁으로 가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김장하는 날을 정해 며느리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물론 김장하기 며칠 전부터 제가 가서 김장 준비를 모두 해둔 상태였고요. 김장 준비를 하는 날 저는 시모에게 형님들은 오지 않느냐고 물었다가 된통 욕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은 절일 배추양도 꽤 많네요. 형님들은 언제쯤 오세요? 그 애들이 여길 왜 오니 왜? 일 때문에 바쁜 애들인데. 그럼 형님들은 안 오세요? 저랑 단둘이 하기에는 양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아이 거참, 바쁜 애들이 이따위 김장 준비나 하자고 부를 일 있냐?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놀고 있는 네가 있는데 뭐하러 부르겠니? 그리고 단둘이라니 다 네가 할 일인데 내가 이 나이 먹고도 찬물에 손을 담가야겠어? 오늘 안에 다 끝내놓으렴. 그럼 저 혼자 이 많은 양을 오늘 안에 다 해야 한다고요? 어머님, 그건 무리예요. 왜 무리라는 거니? 오밤중이라도 끝나면 되는 것 아니니? 양도 많다면서 말 그만하고 빨리빨리 시작해. 절인 배추를 사는 것은 맛이 없다면서 절이는 것부터 늘 하는데 이번은 평소에 하는 양의 좋기 2배는 되는 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을 저 혼자 하라는 것이었고요. 결국 그날 저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시댁 김장 준비로 애까지 친정에 맡겨놓고 말이에요. 그 고생을 하고도 저는 김장 당일날도 빠질 수 없었어요. 제가 김장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하는 동안 거실에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던 형님들께 손질이 끝났으니 시작하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제 말에 형님들은 콧방귀 끼며 이야기했죠. 형님들, 손질 끝났어요.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고생했네. 그럼 이제 김장 담그기 시작해, 동서. 그런 거 일일이 우리한테 보고하든 말 안 해도 돼. 네? 저 많은 양을 제가 혼자요? 같이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 혼자 먹는 김치도 아닌데요. 와서 같이 좀 해주세요. 우리는 김장을 담궈본 적이 없어. 참, 동서 지방 출신이라며? 지방 출신이 손맛이 좋다던데? 원래 김치는 손맛 좋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괜히 우리가 했다 망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동서가 고생 좀 해? 양념 배율만 잘 맞추면 돼요. 같이 하면 금방 끝날 테니 좀 도와주세요. 넌 어떻게 되니까 바쁘게 일하다 간만에 시간 내서 온 애들을 부려먹을 생각부터 하니? 주둥이 나불거릴 시간에 얼른 해. 내가 애들을 김장이나 시키려고 부른 줄 알아? 어머님, 제가 혼자 다 할 것 같았으면 저희가 먹을 양만 제 집에서 했겠죠.
이건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아, 뭐야? 이 못돼 처먹은 것이? 네가 이러니 내가 널 예쁘게 볼 수 있겠니? 입 닥치고 빨리 시작이나 해. 참, 저녁에 첫째랑 둘째 수육 삶아 먹으려고 부른 거니까 수육하는 것도 까먹지 말고. 저는 저 김장을 하느라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 그런 형님들께서 수육이라도 좀 해주세요. 손맛 같은 거 필요 없는 메뉴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게 내 말을 뭘로 쳐들은 거야? 너 시애미 말이 웃음냐? 아니 이따위가 뭔데 내 며느리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질이야? 포르장머리 없는 것? 형님들은 자기들은 바깥일이나 할 줄 알지 요리에는 꽝이라며 손맛이 없어 할 수가 없다며 핑계를 댔고 시어머니가 김장하는 날 형님들을 부른 이유는 고작 쉬고 있다가 제가 만들 김장김치에 수육이나 먹이려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형님들 고생시킬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찼다면서 어마어마한 욕지거리를 하며 절여놓았던 배추를 하나 집어들어 제게 패대기 쳤어요. 결국 저는 눈물을 머금고 몇백 포기나 되는 김치를 담궈야 했어요. 강남 출신인 형님들이 거실에서 배 깔고 누워 빈둥대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면서 시댁 식구들이 먹을 양의 수육까지 제 손으로 다 해야 했고요. 부랴부랴 일을 마치고 시댁 식구들 저녁 식사를 차렸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개고생은 제가 다 했는데 시아버지와 아주버님들께 마치 자기들이 함께 김장이라도 담근 것처럼 힘든 척을 하며 먹어보라고 쌈까지 싸서 입에 넣어주는데 순간 빨간 양념이 덕지덕지 발라진 배추로 뻔뻔한 그 면상을 내리치고 싶었다니까요. 거기다 형님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남자들은 고생했다며 형님들을 다독여주기까지 하는데 당장이라도 잘 차려진 밥상을 다 뒤엎고 싶었어요. 심지어는 담근 김치를 네 집안이서 나누는데 시모와 형님들이 죄다 챙겨 정작 종일 고생하며 김치를 만든 저는 김치통으로 2통이 전부였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수고했다는 말조차 하지 않아놓고 말이죠. 저는 그날 언젠가 형님들과 시모의 쿨을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 후 저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투자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 그 전에 했던 부업을 더 확장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뚜렷한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사사로운 일에 불을 떼면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의미한 제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온갖 욕설을 하기 바빴지만 그 정도 욕이야 이제 면역이 생겨 아무렇지 않았어요. 저는 되려 그렇게 욕을 퍼붓는 시어머니에게 바쁘게 지내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저도 요즘 너무 바빠 장단을 맞춰줄 시간이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했죠. 시어머니는 이제 제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소름 끼치게 싫다며 한참 실랑이 한 뒤부터는 잘 부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지내기를 1년, 매년 한 번씩 있는 김장날이 또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제게 연락해 김장 준비해야 하니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댁으로 넘어갔고 정말 이번에도 저만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형님들도 모두 불러서 함께 준비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역시나 시모는 또 제게 바쁜 사람들을 못 괴롭혀 안달이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형님들에게 전화해 시어머니가 김장 준비를 하자고 시댁으로 오라고 하니 모이라는 말을 전했어요. 형님들은 한 번도 배추를 절일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던 시어머니라 의아해하면서도 일단 걸음을 했어요. 정작 시어머니는 형님들의 방문에 많이 놀라셨고요. 제가 시어머니가 잠깐 방에 들어간 틈에 형님들에게 전화를 돌린 거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시모는 제가 연락해서 형님들을 부른 것을 알고는 제 얼굴을 내리치며 난리를 쳤어요.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싹 수 없는 것. 안 그래도 네 행동 거지가 거지 같아 내가 여태 벼르고 있었다. 아, 잘됐다. 이참에 네 정신머리가 바짝 들게 해줄 테니 각오해. 어머님, 싹 수 없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는 정확히 알고 쓰시는 거예요? 장래성이 없다는 뜻인데 어머님께서 저에 대해 뭘 안다고 제 장래성이 있네 없네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천박하게 함부로 손 올리지 마세요. 못 배워먹은 뒤 작작 내시라고요. 아니 뭐야?
이것이 진짜 미쳤나? 능력이 안 되면 설설 기는 거라도 잘하던가. 감히 내 말을 무시하고 며느리들이 죄다 불러 모아? 네가 이러고도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줄 알았냐? 시애미 알기를 우습게 하는 년은 아주 반 없애놔야 해. 어머님께서 누누이 제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쁘고 돈 많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된다면서요. 그래서 서로 피차 바쁜 처지 같으니 제가 형님들도 부른 거죠. 저도 형님들만큼 바쁘게 사는 중이라서요. 그게 뭐 잘못됐나요? 아, 동서. 듣고 있자니 기가 차네. 동서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우리를 불러대? 능력도 돈도 없으면서 어디서 그런 허세를 부려? 막내면 막내답게 굴어야지. 그 보잘것없는 몸뚱이 하나 딸랑 있는 주제. 감히 우리랑 동등한 위치에 서려는 게 말이나 되니? 이게 다 무슨 추태냔 말이야. 제가 허세를 부리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 봤어요. 참 웃기네요. 동등한 위치. 그건 돼봐야 하는 거죠. 그래, 능력이 없으니 그런 파락도 쳐보는 거지. 이번만 좋게 넘어가 주는 거야. 한 번 더 이따위로 행동하면 얄짤없을 줄 알아? 어머님,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어머님과 시간이나 보내고 가야겠어요. 어차피 막내 동서 있으니 저녁까지 먹고 가도 될 테고요. 동서, 뭐 하고 섰어? 김장 준비한다며. 마트 가서 재료나 사와. 첫째 형님 말처럼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 집안의 막내 며느리는 맞으니 막내답게 장 봐올게요. 제가 연락하면 재료 가지러 내려오세요. 혼자 어떻게 다 들고 가겠어요? 몸뚱이가 하나인데. 저는 전화하면 내려오라는 말을 남긴 뒤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형님들은 제 마지막 말에 기분이 많이 언짢았는지 제 뒤를 따라 내려왔더라고요. 마침 제 차에 올라타려고 막 차 문을 열었을 때였는데 형님들은 제가 마트를 가기 위해 올라타려는 차를 보고는 놀라 뒤로 자빠졌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시댁에 타고 온 차가 바로 외제차였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그 중에서도 꽤 높은 급의 차였으니 형님들이 놀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교통비를 아낀다며 택시도 안 타고 버스만 타고 다녔으니 말이에요. 형님들은 저를 나무라기 위해 내려왔다는 것도 잊은 채 도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 것이냐며 어떻게 제 능력에 이 비싼 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느냐고 돈 많은 남자라도 문 게 아니면 이게 말이나 되냐며 바람이 나도 단단히 났다고 노발대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시댁으로 곧장 올라갔어요. 저는 유난 떠는 형님들의 행동에 동요하지 않고 차에 둔 서류 봉투를 챙겨 시댁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제가 형님들까지 다 불러 모은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으니까요. 시댁에 올라가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제게 성큼성큼 다가와 다시 제 멱살을 잡았어요. 이게 보자 하니까 이제 뒤에서 더러운 짓까지 벌여? 어떻게 내 아들을 두고 그런 짓까지 할 수 있어? 이 돈에 환장한 거사. 뻔뻔하게 바람난 놈이 사준 차를 타고 여길 와? 넌 오늘 내 손에 없어질 줄 알아. 제가 돈 많은 놈이랑 바람난 게 확실해요? 증거 있냐고요? 뭐야? 바람난 게 아니라면 네 능력으로 외제차가 가당키나 해? 이 더럽고 난잡한 것. 형님들은 팔짱까지 낀 채로 저와 시모를 구경이나 하고 있었어요. 제게 난잡하다며 욕을 한 뒤 또다시 제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저는 타이밍 좋게 시어머니의 팔목을 잡아 제지했죠. 그리고 저는 제 손에 있던 서류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낸 뒤 시어머니와 형님들에게 집어 던졌어요. 내 얼굴에 아무렇지 않게 손 올릴 정도로 나 능력 없지 않거든? 눈이 있으면 제대로 보거나 말해. 뭐? 바람? 그 덜 떨어진 머리들에서 뭐 그럴싸한 말이나 나오겠어? 제대로 보고 앞으로는 생각하고 행동해. 한 번만 더 나를 업신여기는 행동 보였다간 나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형님들은 도대체 제가 뿌린 서류가 뭐길래 이렇게 당당한가 싶어 흩뿌린 서류를 집어들고 확인했고 곧 놀라 입을 다무질 못했어요. 형님들의 놀란 모습에 시어머니도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고 첫째 형님 손에 들린 서류를 뺏어들어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손까지 덜덜 떨며 서류와 저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보더니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서류길래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무릎까지 꿇었냐고요? 그 서류는 바로 제 재산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해둔 서류였습니다. 사실 동창 모임에서 만나게 된 제가 첫사랑이었다던 친구가 모임이 끝난 뒤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제게 전화를 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아이를 본다지만 마음이 쓰여서 친구들보다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었는데 제가 간 뒤 제 이야기가 나왔었나 봐요. 친구들이 제 사정을 이야기했는지 자신 역시 힘겹게 살던 시기가 있으니 얼마나 힘든지 충분히 이해한다며 제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자존심도 좀 상하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아 도와준다 해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거절했죠. 하지만 친구는 돈이 많지 않아도 투자하는 방법이 다 있다며 자신이 했던 방법을 전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도움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참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클수록 앞으로 돈도 많이 들 테고 저희도 이제는 안정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던 터라 친구의 도움을 받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친구가 알려준 그 방법을 토대로 조금씩 투자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숙한 부분이 많아 미미한 결과가 있기도 했지만 남편과 합심해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성과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에 미쳐서 공부하고 돈 벌고 투자하는 삶을 산 지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경제적 자유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람을 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능력이 생긴 제가 자신의 아들을 버리기라도 할까봐 무릎까지 꿇고 빌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형님들이었습니다. 제 재산을 본 형님들은 갑자기 저를 옹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바람필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자신들이 너무 저급한 오해를 해서 미안하다면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큰 부를 얻다니 너무 대단하고 멋지다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형님들은 그 해의 김장은 제게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며 자신들이 다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형님들이 차례로 제게 만남을 청했어요. 그 이유 역시 제 재산 때문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실은 자기들이 돈이 많다는 것을 과시했고 또 시어머니가 띄워주니 그게 너무 좋았던 나머지 밝히지 않았는데 둘 다 경제 사정이 썩 좋지 않았던 겁니다. 돈을 잘 벌다 보니 쓰는 것이 헤퍼졌고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써대느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얼마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 재산이 적힌 서류를 봤을 때도 아연실색했던 거고요. 형님들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돈이 많다는 이유로 많은 일을 떠벌렸고 결국 다 망해 빚이 점점 쌓여가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님들께 제가 힘든 시절 그렇게 무시하더니 참 잘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형님들은 제 말에 기분이 상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지만 꾹 참으며 웃으며 경제적 도움을 청했지만 저는 끝까지 도와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시어머니도 이제부터 잘하겠다며 제가 그간 마음에 쌓아뒀던 안 좋은 감정들은 그만 털어버리라고 몇 날 며칠을 전화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시어머니에게 마음에 쌓아둘 게 뭐가 있냐고 앞으로는 볼 일 없을 텐데 별 걱정을 다 하신다는 말을 한 뒤에 시댁 식구들과의 모든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남편도 그간 수년간 저희가 당했던 것들이 있어 제게 앞으로는 시댁이 없다 생각하고 살자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니 되려 마음이 더 편했어요. 그 후로는 시댁에서 최대한 멀리, 친정과는 최대한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 친정과 자주 왕래하며 지냈어요.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는 시댁과는 일절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가끔 연락이 오는 듯 하지만 남편도 진저리가 났는지 받지도 않고 거절하더라고요. 시댁과 연을 끊은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 아주버님들이 남편에게 연락한 것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제게 돈을 빌리기 위해 연락해왔던 형님들이 겁도 없이 동어까지 시작해 빚이 빠른 시간 안에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 좀 제발 살려달라고 제게 말 좀 잘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아주버님들께 우리가 힘들 때 거들떠도 안 보더니 힘드니까 이제야 보이냐고
능력 있는 아내를 두니 이제야 사람 대접하는 척하는 게 역겹다고 하며 거절했더군요. 시어머니도 그 당시 합세에서는 남편에게 형님들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제발 좀 도와달라며 애원을 했다고 해요. 남편은 이제 가족으로 생각도 않는 사람들을 뭐하러 도와주냐며 앞으로 이런 연락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까지 연락해 부탁했던 이유가 형님들이 시어머니에게 손을 벌리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형님들이 시어머니에게 자신들이 그간 돈으로 효도했으니 이제 자신들이 좀 살아야겠으니 다 토해내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까지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참 황당하죠. 결국 형님들은 자기가 살던 집이며 재산들까지 모두 끌어모아서 막아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능력 없다고 무시하던 저보다 더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겠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니 말이에요. 저와 남편은 여전히 예전의 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경제적 부를 쌓으며 살고 있어요. 힘들게 살던 때 지내던 집의 2배 이상 되는 곳에 인테리어까지 깨끗하게 한 집으로 이사까지 했으니 말이에요. 풍족한 삶이 어떤 건지 제대로 배우게 되었어요. 지금은 능력 있는 아내 그리고 능력 있는 엄마가 되어 사는 제 자신이 너무도 대견하고 또 뿌듯합니다. 열심히 살면 결국 이렇게 빛을 보는 때가 온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던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여태 달려하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 이렇게 경제적 여유를 가지게 된 것을 남들에게 베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고된 삶에 치이며 살아가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힘든 분들께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때마다 봉사와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귀인과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해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잘 잡으셔서 애청자분들께서도 원하는 것 모두 이루시길, 그리고 늘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